이제 결산서류 공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원래 10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굉장히 짧네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데 일단은 이제 결산서류 공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류 공시는 모든 공익법인이 마찬가지로 공시하셔야 되고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홈택스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전자공시 하셔야 됩니다. 결산서류 공시는 서면 제출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무조건 홈택스로 전자공시 하셔야 된다. 다만 이제 종교단체 제외하시고 주식 초과 보유, 의무이행 대선 종교단체는 그래도 공시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결산 서류는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간편서식 유형과 표준서식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총 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금액과 출연대상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돼요. 이게 5월 조건이 아니고 엔드 조건이에요. 총 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도 해당돼야 되고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금액과 출연받은 재산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만 간편소식으로 공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시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저희가 한 번, 두 번 시정 요구를 하지만 그래도 안 했을 때 그 후에 가산세가 자산 총액의 0.5% 부과될 수 있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결산서류 공시 제출 양식을 보시면 7가지 정도밖에 안 돼 보이죠. 아까 출연대사는 10가지였는데 이 결산서는 7가지밖에 안 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들어가시면 결산서류 공시 서식이 훨씬 많습니다. 이 재무제표 안에 3가지 서식이 있어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서. 이 3가지 서식이 있고 이게 작성하는 게 평소에 이제 회계 처리를 안 해놓으면 굉장히 힘든 작업이기도 합니다. 재무제표 작성하셔야 되고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내용 그리고 주식 관련해서 출연 취득 보유 및 처분 명세서 그리고 4번째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그리고 5번째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현황.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 같아 보이시겠지만 결산서류 공시서식이라는 거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6번째는 운용소득 그리고 7번째 감사 보고서까지가 결산서류 공시서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봤던 그 출연재산 보고서랑 뭔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도 마찬가지로 겹치고 뭐 이사랄지 주식이랄지 이런 것들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신고 만든 게 이런 겹치는 부분들 한 번만 작성할 수 있게끔 한 번에 쫙 그 작성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고 사실상 이제 따로따로 신고해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따로 신고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통합신고로 하든 일반 신고로 출연재산이랑 결산서류 공시를 진행을 하든 2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본인들 편안한 방법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번에 화면 개편된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 감사 보고서까지가 결산서류 공시 양식이었어요. 서식이었는데 이 밑에 있는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이거는 원래 별도의 서식이었거든요. 별도로 서면으로만 제출하는 서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결산서를 공시하시면서 그냥 잊지 말고 별도의 서식이긴 하지만 누락하지 말라고 결산서를 공시하실 때 그냥 같이 공시하세요 라고 이제 화면을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결산서류랑 별도로 있는 서식이다 라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맨 처음에 대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었는데 당연 지정 기부금 단체 있잖아요. 종교는 제외하고 의료, 학교, 사회복지법인 당연 기부금 단체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기부금 모금 금액이 없으면 당연 의무이행 여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런 이제 당연 기부금 단체랑 기재부 지정 기부금 단체는 의무이행 여부 대상에 속하고 이 의무이행 여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서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살짝만 보고 가시면 이 의무이행 여부사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5항에 열거가 되어 있고요.
총 9가지의 의무 이행 여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정관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세 번째,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홈택스에 공개할 것. 네 번째,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고, 다섯 번째, 이 운용소득 80% 지출하셔야 된다는 거. 여섯 번째는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 사업 지출 내역이 있고 전용계좌 개설하셔야 되고, 여덟 번째, 결산 서류 공시를 단체의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두 군데 모두 공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공인법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감사를 받을 것.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보고하는 서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자체는 작성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앞에 단체 인적사항 작성하시고 저당 후 다음 이동하시면 이걸 잘 지켰는지 그냥 여부만 체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잘 지키고 계시면 일괄료로 체크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16번 수입 명세서는 공익법인들이 작성하시는 서식은 아니고요. 공익단체에 속하는 그런 단체들이 작성하시는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공익법인들은 그냥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공익단체들은 이 수입명세서도 별도로 제출했던 거 저희 이번에 결산서를 공시하시면서 같이 한 번에 잊지 말고 작성하실 수 있도록 화면을 개편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 결산서류 공시 저희 화면 중간중간에 자동 채움 버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신고 작성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동 채움 있는 게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통합신고를 작성하시면, 통합신고로 작성하시면 이런 것들 그냥 한 번에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출연재산 따로, 결산서를 따로 진행을 한다 하시면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제출하시라고 저희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결산서를 일반 서식으로 가서 작성하실 때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내역 있으면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불러오기 버튼이 결산서류 공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작성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실 수 있고요. 또 결산 서류 내에서도 이 자동 채용 버튼이 있어요. 결산 서류 내에서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을 공시하시면 밑에 있는 뭐 재무 현황, 자산 현황 및 부채 현황,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 여기서는 앞에 있는 재무제표 자료를 끌어올 수가 있어요. 자동 채용 버튼을 통해서. 그래서 그 결산 서류 내에서도 자동 채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신고 상담 시에 출연재산 보고서랑 결산서를 일반 신고로 따로따로 작성하실 때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결산서를 공시하세요.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해드리고는 있습니다. 자동채움 사례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면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작성을 먼저 했다 하시면 저희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맨 처음 출연재산 보고서 표지 형식의 이 수익 원천별 수익 비용 현황 작성하시잖아요. 요거 작성하셨으면 저희 결산서를 공시하실 때 기타 사업 손익 세부 현황을 작성하시는 칸이 있거든요. 그때 그 위에 이 출연재산 보고서 불러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끌어올 수가 있어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앞에서 이제 작성하시면 자료를 끌어와서 쉽게 작성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우리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출연재산 사용 명세서에서 작성했던 내역을 여기서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끌어올 수 있다. 이사도 끌어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결산 서류 내에서 자동 채용되는 경우,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시면 밑에 있는 자산 현황 및 부채 현황 서식 작성하실 때 자동 채용 버튼을 통해서 이 재무상태표 자료를 끌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운영성과표는 영리법인의 입장에서는 이 운영성과표가 손익계산서 형식이거든요. 수익과 비용을 작성하는 손익계산서 형식이다 보시면 되고, 운영성과표 작성하셨으면 뒤에 있는 수익과 비용 현황에서 끌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아까 안내 포털 들어가시면 아까는 이 출연재산 보고서로 들어가셨어요. 이제는 결산서를 공시하셔야 되니까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출연재산 보고서는 통합신고, 일반신고, 과거 사무년도 신고로 되어 있었다면 저희 여기 지금 결산서류 공시는 표준서식, 간편서식, 과거 사무년도 결산서류 공시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통합신고는 이 표준서식을 클릭하셔야 여기 통합신고할 수 있는 화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편서식은 눌러보시면 통합신고 이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편서식은 그냥 간편서식 작성하기 하고 결산서류 따로 하시고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하기 따로 하셔야 됩니다. 통합신고는 표준서식 대상자들만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표준서식 대상자들 만약에 출연재산이랑 결산서류랑 따로 하고 싶다 하시면 이거 말고 이걸로 클릭하시고 결산서류만 공시하시면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 한 번쯤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저희 하반기쯤에 그 시정요구 보낸다 했잖아요. 오류가 있으시면 공시 오류 있으시면 그때 이제 공시 오류 수정 도움 서비스 안내 이것도 있을 거거든요. 화면이 활성화가 될 거니까 여기 옆에 있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면 표준서식 작성하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이거는 이제 결산서류 표준서식만 제출하시는 서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떠요. 근데 만약에 통합신고로 들어갔다 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서식이 있습니다. 출연재산과 결산서류 공시를 모두 합친 서식이기 때문에 서식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결산서류 공시 서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기본 정보 입력부터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밑에가 쫙 자동 채움이 되는데 주의할 것은 9번에 있는 주무관청 입력하실 때 그 주무관청 비영리법인은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이 각각 있을 거잖아요. 뭐 문화체육관광부랄지 뭐 행정안전부랄지 다 각각 있을 건데 이제 그 주무관청을 적으시고 혹시 그 주무관청이 또 위임하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로치고 그 위임 기간까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요거 가로치고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부금 단체 유형 설립 근거법, 설립 유형 공익사업 유형 설립 조치는 이건 본인들이 더 잘 아시겠죠? 이런 것들 작성하시고 15번에 있는 이사수가 이제 법인 등기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사수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11번에 있는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에서 이사 작성하실 거거든요. 거기 있는 이사수랑 일치가 되어야 나중에 오류가 안 뜬다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이사수랑 11번에 있는 이사수 형식이랑 수랑 일치돼야 된다는 거. 16번에 있는 자원봉사자 연 인원 수는 연 누계 인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명수로 가는 게 아니고 누계 인원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3명의 봉사자가 연 12일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 하시면 3명을 적는 게 아니고요. 36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누계 인원으로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 17번은 연평균 상시 근로자 수, 일용직 제외하고 공익목적과 기타 사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용되고 있는 이 직원들 모두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시면 여부 클릭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감사 보고서랑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랑은 다르신 건 당연히 아시죠? 내부 감사 받았다고 해서 그 외부 회계 감사를 여러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도 여기 기본정보 입력까지 넘어가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하셔야 되는 화면이 뜹니다.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 영리법인 같은 경우들 재무상태표 입력하시면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익법인은 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맞춰서 작성하다 보니까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자본이 아니라 순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산, 부채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런 것들 입력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단기 보시면
보시면 이제 내부 거래가 있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내부 거래 조정할 때는 이거 클릭하시면은 한 칸이 이런 식으로 더 생겨요. 내부 거래 조정하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공인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해서 격리하셔야 된다는 거. 재무 상태표든 운영 성과표든 공인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구분해서 격리하셔야 됩니다. 이 공인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어떻게 구분을 하냐라고 하시면, 일단 공익목적 말 그대로 우리 공익법인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 사업이 공익목적 사업으로 보시면 돼요. 사회복지, 의료, 문화예술 이런 것들 공익목적으로 해가지고 설립하셨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이제 공익목적 사업들 자산부채, 순자산 입력해주시고, 예시를 보시면 문화예술 전시 사업, 연주회 등 공익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 사업이지만 공익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관련된 공익법인들은 이게 또 수익 사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공익 목적으로 이제 애초에 정관상 기재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 사업으로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기타 사업은 부동산, 임대, 금융자산 투자, 이런 거 공익 목적 외의 사업, 그러니까 수익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관, 유의사항 보시면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어도 공익 목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고 공익 목적 활동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어도 뭐 기념품 판매랄지 카페 운영이랄지 뭐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는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업일지라도 이런 식으로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타 사업으로 분류해서 자산, 부채, 자산, 순자산 나누셔야 된다는 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 가장 중요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 자산은 부채와 순자산 합계 총계와 일치가 되어야 오류가 안 된다는 것까지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기 입력하시고 정기도 입력하셔야 돼요. 정기는 전년도에 공시한 거 있으시면 그냥 전년 공시자료 조회 버튼 누르시면 쫙 치워지거든요.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까지 작성하면 그 다음에는 운영성과표, 손익계산서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 재무상태표랑 똑같이 작성하는 똑같아요. 다만 이제 수익과 비용을 작성하는 게 달라지는 거고, 우리 보시면 보통 그냥 수익과 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이 수익이 굉장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뭐 기부금 수익, 보조금 수익, 뭐 이런 식으로 그 회비 수익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게 다른 영리법인이랑 좀 다른 면이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게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내부 거래 조정 있으시면 클릭하시고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공익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주석은 이따가 마지막에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 문제없이 작성했다 하시면 이제 5번부터는 좀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오죠. 자동채움 실행하기. 이거 눌러주시면 이 파란색 셀들은 이 재무상태표에서 자료를 끌어와가지고 알아서 채워집니다. 이 버튼 하나로. 이걸 굳이 다 수동으로 계산해가지고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자동채움 실행하기 버튼을 통해 이게 입력되는 게 보이실 거고, 다만 28번, 29번, 30번 이거는 끌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수동으로 작성해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28번, 29번, 30번 해당 사항 있으시면은 구분해서 작성하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왜 안 끌어와지냐면 저희 재무상태표 입력하시면 중간에 수동으로 그 자산을 분류할 수 있는 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그 다양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자산들도 저희가 다 열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자산을 직접 입력하고 구분할 수 있게끔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끌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주식 및 출자 지분과 금융자산, 기타 자산이 있으시면 구분해서 수동으로 직접 한 번 더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순자산 한번 보고 가시면 이 순자산이
기본 순자산, 보통 순자산, 순자산 조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큰 틀로 보시면 기본 순자산은 약간 기본 재산처럼 사용이나 처분할 때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재산. 그런 느낌이고요. 보통 순자산은 이 기본 순자산과 순자산 조정을 제외한, 그러니까 법인 내부에 유보하는 적립금, 잉여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자산 조정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랄지 유형자산 재평가 이익이랄지 이런 것들이 순자산 조정으로 반영이 되니까 요거 자산 구분하는 것도 한 번쯤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밑에 있는 우리 주식 28번, 29번, 30번 수동으로 작성하시는데 28번에 있는 주식 및 출자 지분이 옆에 있는 서식이랑 또 일치가 되어야 오류가 나중에 안 뜬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깜빡하고 오류 일치를 못 시켰다 하시면 결과적으로 우리 신고서 제출하실 때 어차피 오류 팝업으로 뜨거든요. 그때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까지 작성하셨으면 도말 버튼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싹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이 운영 성과표에서 이제 끌어올 수 있거든요. 이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 자동 채움 실행하기 버튼을 통해서 자료를 끌어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별도로 그냥 작성하실 건 따로 없습니다. 작성하실 건 없지만 그래도 공인 목적과 기타 사업 결과적으로 구분이 잘 되어 있는지 꼭 한 번씩 확인 추가적으로 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비용은 사업 수행 비용, 일반 관리 비용, 모금 비용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 사업 수행 비용 안에 들어가는 인력이랑 일반 관리 인력이랑 모금 인력이랑 모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력 비용도 그냥 사업 수행 비용 안에다가 급여 그냥 다 합산해가지고 넣지 마시고 사업 수행과 일반 관리 모금 비용도 구분해가지고 뭐 인력 그리고 시설 비용 꼭 구분해서 기재하는 것도 권고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여기 자동 채용 실행하기 쉽게 했죠. 7번에 있는 공인 목적 사업 세부 현황. 이 부분은 이 말 그대로 공인 목적의 이제 세부 현황에 대해서 작성하는 수식인데 저희 앞에서 봤던 이 비용 현황 중에 사업 수행 비용 이게 이제 공인 목적을 사업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을 하거든요. 이 비용이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출됐는지 그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7번에 있는 그 세부 현황에서 보시면 6번에 있는 여기에 사업 수행 비용을 어떤 식으로 지출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게 또 서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수행 비용 여기서 구분해서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 사업 수행 비용 합계가 앞에 있는 이 사업 수행 비용 합계와 일치가 되어야 오류가 안 든다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현황은 정관에 기재된 공인 목적 사업 현황 입력하시고 사업 내용, 사업 대상, 사업 지역 같은 경우는 중복해서 체크가 다 가능하니까 꼭 해당되는 사항 있으시면 모두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8번에 있는 공인 목적 사업 수익 손익 세부 현황.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게 서식도 굉장히 많아요. 결산서를 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8번에 있는 공인 목적 사업 수익 손익 비용 세부 현황. 이것도 자동 시험 실행하기 버튼을 통해서 이 파란색 셀은 채워질 수 있는데 흰색 셀이 문제죠. 항상 흰색 셀은 작성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저희 운영 성과표나 수익 현황에서 기부금 수익은 입력하셨어요. 전체 기부금 수익은 얼마다 입력하셨는데 그러면 이 기부금 수익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구분하는 서식입니다. 여기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개인한테 기부금이 얼마를 받았고 영리법인한테 기부를 얼마 받았고 모금 단체한테 기부를 얼마를 받았는지 여기서 이제 구분해가지고 기부금 수익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현물로 받은 내역이 있다 하시면 밑에 있는 기부 물품에서 한 번 더 구분해서 작성해 주셔야 된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금과 현물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합산해가지고 작성하는 거라면 여기서 현물로 받은 내역 별도로 한 번 더 작성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자동 채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희 밑에 보시면 기타 사업의 손익 세부연한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출연재단 보고서에서 불러오기. 그러니까 이 도움말이랑 출연재단 보고서랑 자동 채용 실행하기 버튼이랑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보면 신고서 작성하기 어렵진 않은데, 이 기타 사업의 손익 세부연한 저희 맨 처음에 출연재산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작성했던 수익 현황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끌어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거기서 작성을 안 하셨으면은 여기서는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출연재산 보고서 미리 제출했다 하시면 이 블로기 버튼을 통해 이것들 다 끌어올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환입액 전입액, 요거 잠깐만 살짝 설명드리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나중에 장기적으로 고유목적 사업을 사용하고 싶어요 해서 적립하는 개념이라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공인법이 회계 기준에서는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부채 계정이거든요. 사실상 그 부채 계정으로 보고 그때 이제 상대 계정이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액이라는 비용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고유목적 사업비인데 공인법의 회계 기준에서는 이런 명칭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액이다라고 쓰고 있고, 이게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실제적으로 나중에 실제 이제 고유목적 사업에 쓰겠다 하시면 부채 계정에 있던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차반으로 오시고 그때 이제 상대 계정으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환입액 수익 계정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자체는 부채 계정이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액은 비용 계정이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환입액은 수익 계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법의 회계 기준상 그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홉 번째는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일 중요한 서식 중에 하나예요. 이 기부를 받은 걸 어떤 식으로 이제 운용하는지 하는 서식이잖아요. 이 결산서류 자체가. 그 중에서도 이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그러니까 뭐 월별로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지출했는지 작성하시는 서식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그냥 합계액을 모두 작성하시고요. 이 합계 작성하신 후에 이 기부금을 기본 순자산으로 편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공인법인들이 있으실 건데 그럴 때는 여기에 기본 순자산 편입액을 기부금 중에서 얼마를 했는지 여기서 차감하시고 이 차가관계가 결과적으로 기부금 수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합계액이 기부금 수익이 아니고 여기서 기본 순자산 편입액을 차감한 이 차가관계가 결과적으로 기부금 수익이 되고 이 운용성과표에 입력하는 기부금 수익, 수익 현황에 입력하는 기부금 수익, 그리고 손익비용 세부 현황에 있는 기부금 수익과 일치가 모두 되어야 오류가 안 된다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니고 이겁니다. 이게 기부금 수익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부금 수익 빼기 기본 숫자를 편입하기 전에 그냥 전체 기부금 합계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월별로 받은 수입액 다 작성하셨으면 지출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기부금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셨을 거니까 그 지출 있으시면 밑에 있는 기부금 지출 명세서까지 같이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공시 오류 중에 자주 뜨는 유형이 하나가 이 정기 2월, 그러니까 직전 사무소 차기 2월 전에까 일치해야 된다는 게 이 차기 2월 금액이 내년도에 여기 정기 2월 금액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정기 2월 금액이 전년도의 차기 2월 금액은 또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치를 안 시키시는 공익법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일치를 안 시키시는지 모르겠지만 신고하는데 기간이 좀 1년이 지나서 이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치시키셔야 공시 오류가 또 안 된다는 거 확인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영원으로 가시면 안 되고 전년도에 차기 2월 금액이 있으시면 그 금액 입력하시고 잔액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금액 있으시면 밑에 있는 지출 명세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이번에 개정 사항이죠. 지출 목적 구분. 요거는 원래부터 있던 거네요. 지출 목적 구분, 수혜단체, 자산 취득, 운영 경비 구분해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 지출 목적 구분은 다 똑같아요. 우리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유명세서 지출 명세서랑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지출 명세서랑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명세서 다 전부 다 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수혜자, 자산취득, 운영 경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작성 예시가 나와 있죠. 홍길동의 100명에게 10만 원씩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A 복지시설에 노인 복지를 위해 물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한 경우 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홍길동의 100명 10만 원씩 장학금 지급했다 하시면 그냥 홍길 대표자 지급처럼 적고 홍길동에 적고 지출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지출했는지 여기다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수의 인원 그리고 얼마를 지급했는지 이거는 이제 소액이니까 그냥 합쳐가지고 작성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100만 원 이상이어 버리면 이제 건건이 어디 시설에다가 뭐 어떤 형식의 목적으로 지출했는지 물품으로 했으면 물품에다가 물품 가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행사를 진행했다. 그래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뭐 특정 수의 인원을 뭐 특정할 수가 없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어린이날 체험 행사 300명 잡고 8시간 했습니다. 그 지급처 벽에다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도 되고요. 지출 목적, 그리고 수의 인원 대충 추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2,400명 그 지출 금액이 최종적으로 중요하니까 어디에 어떻게 지출됐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해서 기재하는데 너무 이제 추정치랑 너무 다르게 적지만 말아라 라고 이제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외사 만약에 뭐 해외적으로 해외에다가 지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국가명, 국가별로 작성을 별도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10번에 있는 주식 등의 출연, 취득, 보유 및 처분명세서 1번에 있는 보유 현황 작성하기 버튼을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저희 작성했던 내역이 있으니까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일단 자료를 불러올 수 있고요. 근데 이 보유 주식, 그러니까 출연해서 얻었는지, 유상 취득했는지, 돈 주고 샀는지, 또는 뭐 무상증자 받았는지 여기서 한 번 더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의결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결권이 없는데 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 비율이 높게 측정돼가지고 가산세를 받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요. 이제 1번에 있는 서식 작성하시면 2번에 있는 비율은 굳이 저희가 계산할 필요 없이 알아서 자동 계산되거든요. 이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에서 특수관계인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 알아서 계산이 되고 이 비율이 이제 30% 초과됐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보유주식 변동사항. 이것도 말 그대로 뭐 변동사항 있으면 취득이나 처분한 거 있다 하시면 여기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의결권 행사가 있으실 때 의결권 행사 관련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뭐 취득, 처분, 행사하는 적이 없다. 그런 거 없으시면 그냥 바로 그냥 보유 명세서만 작성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11번에 있는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먼저 출연자 작성하기 들어가시면 저희 설립시 출연자랑 그 당해 사업용자 출연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출연자, 그러니까 모든 출연자를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서에서는 출연받은 내역이랑 이제 출연자 50만 원 기준으로 다 작성을 했다면 저희 결산서류 공시에서는 그런 소액 출연자까지 모두 작성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여기 보시면 재산 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1%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을 미만을 출연한 자는 제외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총 자산가액의 1%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 원 중 작은 금액 미만은 출연자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모든 출연자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출연재산가액으로 판정을 하다면 예를 들어 이 2천만 원이 되려면 총 출연재산가액이 2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출연재산가액이 20억이다 하시면 2천만 원이에요.
1% 상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인 이상자들만 출연자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2천만 원 이상 출연자들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총 출연재산가액이 뭐 15억이다 하면 1%가 1,500만 원이잖아요. 이거랑 비교해가지고 작은 값 미만인 출연자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1,500만 원과 2천만 원 중 이 1,500만 원보다 작은 값 미만인 출연자들은 제외하시고 1,500만 원 이상인 자들만 출연자로 적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간편법으로 어떤 분들은 그냥 출연자 2천만 원 이상인 자들만 적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현재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꼭 한 번씩 구분하시고 꼭 2천만 원 기준으로 가실 게 아니고 혹시 출연재산가액이 20억 미만이다 하시면 이 규정대로 가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이상이시면 그냥 2천만 원 이상 자들로 출연자만 작성하시면 문제 없고요.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불러오실 수 있고 저희 신고도움자료 27번 유형 설립 시 출연자 누락하지 마시고 꼭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출연자 작성하기까지 끝나셨으면 이제 이사 관련해가지고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이사도 저희 출연 보고서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쉽게 작성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연자와의 관계, 출연법인과의 관계, 다른 이사와의 관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성해야 되는데 아까 출연재산 보고서에서는 이 밑에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 결산서류 공식은 이 검색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들 여기다가 선택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현황. 이거 결산서류 공시 서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현황 서식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위에 있는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현황은 모든 공익법인이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요.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들이 작성하시는 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 회계감사 받는 공익법인들만 작성하시는 거니까 감사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들은 굳이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이 밑에 있는 수익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수익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이 그 출연재산가액이 1% 의무사용 그거랑 관련된 서식이거든요. 그래서 총 재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또는 주식보유 의무이행 신고대상법인,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들은 이 매년 의무사용 현황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현황은 외부 회계감사 받는 공익법인들만 작성하시는 거고 내용 자체는 남아있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이런 거 작성하시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수익용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의무 사용 현황. 그러니까 수익용 자산의 1% 이제 공익목적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사용하는 기준 자체는 수익용 자산의 1%니까 총 자산가의 부채가의 단기 순이익 여기에 의무 사용 그 출연재산 예상가액이 산정이 될 거고 여기에 이제 1% 의무적으로 공익목적에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재산, 그러니까 수익용 재산의 1%예요. 수익용 재산. 모든 재산의 1%가 아니고 수익용 재산의 1%. 다만 이 수익용 재산도 직전 과세 기간의 기타 사업의 수익용 재산이에요.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용 재산 1%가 아니고 직전 과세 기간의 1%를 판단해가지고 그 의무사용 출연재산 대상가액을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움말 버튼 눌러보시면 직전 과세 기간 기타 사업의 자산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 자산의 1% 사용 기준에 맞춰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고 만약에 과부족액이 나왔다 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10%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저희 24년도 기속분부터 아까 그 개정사항이 있었다 했죠. 주식 5% 초과되는 공익법인들 이 과부족액 나오시면 이제는 10%가 아니라 가산세 이 과부족액이 200% 부과된다는 거 꼭 그래서 주식
초과 보유, 이제 주식 보유 의무이행 신고 대상 공익법인들은 이거 무조건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이 가산세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공익목적 사업의 사용이란 정관상 고유 목적의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주식, 임대용 부동산 등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정기예금에 적립한 금액 등은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3번 운용소득 사용 명세서 이것도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불러오기 하셔가지고 자료를 쭉 불러올 수 있고요. 제대로 불러와졌는지만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왜 이제 중복된 서식을 작성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결산서류 공시는 저희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운영소득도 이제 그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서식 중에 하나니까 이 운영소득 사용명세서도 별도로 한 번 더 작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 대상, 외부 회계 감사 보호 대상인 분들은 이 감사 보고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이 감사 보고서 안에 감사 의견, 재무제표, 주석 모두 공시하셔야 오류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공시하셨다, 일부만 공시하셨다 하시면 나중에 공시 오류를 떠요. 그리고 감사 보고서 제출 누락한 걸로 돼가지고 가산세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무조건 공시하셔야 된다는 거. 주석만 공시해서도 안 되고 감사 의견, 재무제표, 주석 모두 여기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결산서류 공시 서식이었고요. 이제 작성 완료 버튼을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랬다가 이제 올해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랑 수입명세서 작성하는 것도 같이 추가시켰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것도 같이 작성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를 잘 지키고 있는지 잘 지키고 있으면 그냥 일괄여로 체크하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다 작성이 됐다 하시면 작성했던 서류들 쭉 나오고요. 이 결산 서류 공시, 결산 공시 서류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오류가 없으면 바로 제출이 되거든요. 근데 오류가 만약에 떴다 하시면 이 오류가 이런 식으로 떠요. 오류 코드 몇 번 어디랑 어디랑 일치가 안 됩니다. 뜨니까 이런 것들 오류 꼭 수정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류 조치 방법 보기 통하시면 여기 이 오류 코드마다 자세하게 어떻게 오류를 수정해야 되는지 왜 이게 오류가 떴는지 나오니까 이 적극적으로 이 오류 조치 방법 보기랑 이 오류 코드 내용 매칭해가지고 꼭 수정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 오류를 수정하고 넘어가야 결산서류 공시 제출하기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이 결산서류 공시는 열람이 누구나 가능하니까 그 열람되기 전에 최소한의 오류는 잡고 가자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제출하기 전에 팝업창으로 떠놓은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도 저희가 나중에 공시 오류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안내문 나가더라도 그때 또 재공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결산서류 공시였고요. 자주 묻는 사항 한번 보고 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자체 출자 출연 기간으로 국가 지자체 보조금만 있는 경우 결산서류 공시 대상인가요? 국가 지자체 출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는 없지만 결산서류는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만 있는 경우 출연재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출연재산 보고는 제출 안 하셔도 되는데 결산서류는 공시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거. 두 가지 의무가 모두 제외되는 게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년도 공시자료에 오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면 전년도 것도 다시 수정해서 공시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총 출연재산가액의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총 출연재산가액은 재산 출연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익법인이 설립 시부터 출연받은 총액을 의미합니다.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작성 시에 미지급 비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전년도 미지급액은 포함하고 당해년도 미지급액은 제외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랑 기재부 지정 일반 기부금 단체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이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같은 경우는 23년도부터는 기부금 모금액이 없다 하시면 이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결산서류 공시였고요. 통합신고 작성 방법은 홈택스 화면에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좀 쉬고 3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